이번 토크앤더시티 코너에서는 위워크의 몰락과 함께 CATL까지 점유율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어웨어 성윤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첫 번째 소식이 너무 암울합니다. 위워크 소식이라고요. 네, 위워크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지금 기사가 떴는데요. 네. 최대 19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코워킹 컴퍼니의 사상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때 기업 가치가 49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1조까지 치솟았던 기업인데요. 2020년 이제 코로나 위기를 막고 또 2020년대 이후로는 그 코워킹 스페이스의 몰락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무려 90%나 폭락을 했는데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겁니까? 일단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컸고요.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work from home이라고 하죠. WFH라고 하는데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팬데믹 동안만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실제로도 많은 그 work from home을 지지를 했던 테크 CEO들이 이제는 다시 오피스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도심의 많은 오피스 건물들이 좀 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의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위워크의 이런 몰락을 이렇게 불러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하면은 위워크인데 공급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뒷받침해줄 수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원인이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코로나19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인데, 이제 공유 오피스 자체가 전대업이라고 남의 건물을 빌려서 내가 다른 임차인에게 또 한 번 빌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로 큰 건물 하나를 빌려서 단기로 조그마한 세입자들한테 쪼개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고정비가 너무 커져버리잖아요. 장기로 건물을 임차를 하니까. 그래서 나갈 비용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매출은 등락폭이 심해요. 왜냐하면 작고 단기로 건물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work from home이라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하이브리드 근무,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회사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집에서 일하는 그런 근무 형태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 직격탄을 날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요. 다른 공유 오피스들은 상황이 어땠어요? 다른 공유 오피스도 예를 들어서 노텔이랑 IWG라는 공유 오피스가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2021년이랑 2020년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유 오피스들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큰 규모의 업체들은 위워크보다 먼저 파산을 했고, 위워크가 이제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의 상징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산 보호 신청이 좀 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공유 오피스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패스트5랑 이제 스파크 플러스라고 있는데, 스파크 플러스는 작년 기준으로는 흑자를 냈고요. 패스트5는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위워크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상장했는데 그때 공개된 재무제표와 그 이후의 실적을 봤을 때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분기 기준으로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유 오피스 업계 자체가 좀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스 경기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좋거든요. 임차율도 굉장히 높고
공실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요즘은 스타트업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공유 오피스 업계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말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지속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자를 못 냈던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스케일업하기 힘든 구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유 오피스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위워크 한국에도 지나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지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19개 지점들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이게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해서 기업이 아예 문을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을 닫는 건 아니고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거는 내가 빚이 이만큼 있는데 이 빚을 내가 근시일 내에 혹은 우리가 합의한 기한 내에 제대로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이 빚을 빌려준 그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 투자자들한테 너네 돈을 조금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우리랑 협약을 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채를 좀 탕감을 하고 조정할 건 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채권 조정이라고 하는데 채권 조정이란 부채 탕감 방식을 좀 택하면서 빚을 더 장기에 걸쳐서 갚든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일부 탕감을 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되 빚을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을 이제 파산 보호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당장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문제가 없게 되지만 추후에는 아무래도 위워크가 문 닫는 지점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추후에도 더 타격은 커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창립자가 나름의 정신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영어로 re-raise the world's consciousness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어로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의식을 고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위워크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위워크도 만들고 뭐 무슨 위케어 같은 그런 아이 보육 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위로 시작하는 모든 브랜드를 만들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한테 수십조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본인 자체는 이제 굉장히 거부가 되어요. 이제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거부가 되는데 2019년에 위워크의 투자자들한테 회사를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나가라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이제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제 쥐고 이렇게 회사를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한테는 잘 되는 일이겠죠. 왜냐하면은 회사가 그 이후로 점점 계속해서 몰락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위워크라는 사태 자체가 미국에 주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에 주는 파급 효과는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되던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지점들을 위워크가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건물을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장기 계약들을 맺었는데 그 계약들이 이제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건물주들이나 리츠 투자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에 큰 파급 효과는 없다고 보시지만 미미하게라도 조금이나마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위워크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토픽 이야기도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미국의 새 아파트 건설 덕분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임대료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일부 도시의 세입자들이 이제 개발 업체들이 새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어지러울 정도로 상승했던 임대료가 마침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이다호주 보이시 대도시 지역은 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 공급이 약 1,600세대, 즉 5.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후에 임대료가 6.2% 하락했습니다. 임대 부동산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리얼페이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미국 도시의 평균 공급 증가율인 2.1%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뭐 대도시 지역인 오스틴, 텍사스에서 되게 유명한 테슬라가 있는 지역이 오스틴이거든요. 오스틴이나 뭐 애틀랜타, 피닉스 같은 도시들은 작년에 각각 최소 16,000세대가 추가되어서 공급이 5.6%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공급이 많이 늘어난 지역들의 그 임차료가 많이 감소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임대료가 거의 보합을 보였지만 이런 특정한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임대료가 이렇게까지나 중요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2020년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주장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고 믿었냐면은 그때 경제 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오고 있었고 돈을 이렇게 많이 풀지만 결국 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렌트였습니다. 왜냐면은 주거비가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왜냐면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식비랑 주거비일 텐데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바스켓을 계산을 할 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주택 공급이 좀 이렇게 줄어들 것이니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임대료가 지난 3년간 40% 가까이 상승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던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 리얼페이지 같은 아파트 가격 조사 업체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만 인플레이션 데이터에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의 후행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도시 핫한 선벨트 도시들에서 렌트비가 좀 감소하는 형상이 보여진다면은 몇 개월 뒤부터는 인플레이션도 점점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를 유의미하게 지켜보셔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신축이 없길래 지금 그동안 임대료 상승을 가져온 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Not in my backyard라고 이제 그거를 줄여서 님비라고 하는데 직역하자면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주택을 더 지으려면 용적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용적률을 올리려면은 내 땅에 그러니까 용적률은 뭐냐면 주어진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전용 면적의 그 넓이에요. 근데 이 용적률을 높여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되겠죠. 그러면 인구 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높아진 인구 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교통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집주인들이 님비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말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임대료가 한 33% 정도 하락해야지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임대료가 돌아가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공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개발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일부 선벨트 지역 외곽에서는 더 소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국한된 얘기이고 일부 선벨트 지역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도 너무 높고 개발 업체들도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공급이 점점 줄고 있는데 그래서 렌트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느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나중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금리와의 연동성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 쉘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CPI 쉘터는 지금 아무래도 선행지표 같은 도시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표에 보여드린 도시들처럼 하락하는 도시가 점점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임금 증가율이 조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임금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연봉을 10%씩 올려서 이직을 하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그냥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직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이상 이직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문제가 이직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였다가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안 나가서 문제라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이직을 점점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이제 임금 상승률 추세가 꺾이고 임금은 결국은 주거비를 낼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꺾이면서 렌트비도 꺾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좀 그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에서는 보이는 이 안도감은 뭔가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가파른 임대료 상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네네. 아무래도 주거비가 지난 3년간 4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 않는 수준 정도만 돼도 안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렸었잖아요. 금리를 많이 올렸었던 게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결국 이렇게 주거비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거나 혹은 내려도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임대료 시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의 거대 배터리 업체를 맡기에는 너무 늦었나라는 토픽 주인데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테슬라와 BYD가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 이 1위로 떠오르고 있는 테슬라가 바뀔 수 있다고요. BYD로. 네네. 지금 세계에서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인데요. 이게 중국 업체인 BYD로 곧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BYD가 자국 내 시장,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거의 꽉 잡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또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BYD가 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냐면은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 테슬라보다 저렴한 가격과 되게 여러 가지 자동차들을 만들었어요. 모델들을. 그래서 더 다양한 상품군을 갖추면서 소비자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상품군들을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이제 BYD 자체적으로도 배터리를 생산하긴 하지만 중국 1위 배터리,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라고 이제 CATL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CATL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1위지만 해외에서는 2위인가 3위거든요. 근데 1위 해외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CATL이 그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특히 유럽에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돌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CATL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실제로 수치적으로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협회에서도 수치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SNE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3년 첫 8개월 동안 60%더 높은 중국 외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CATL의 해외 매출은 60%보다 더 높은 2배예요. 그러니까 100% 증가한 거죠.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 외 시장 점유율은 약 28%로 LG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2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온은 16% 증가에 그쳤는데요. 지금 그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SK온이랑 뭐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파기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전기차 수요가 저번에 테슬라 그 테슬라 주가 얘기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고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뭐 서너 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두세 배 정도만 성장할 것 같다라고 이제 기존 전망을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하려고 했던 기준보다 많이 낮춰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더 빠른 속도로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북미 기업들이나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랑 협약을 맺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네. 이쯤에서 국내 기업들은 타격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 기업에 대한 타격은 조금 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배터리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영역은 별로 없어요. 뭐 동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리막도 그렇고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와 달리 중국 배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 설비를 늘리면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큰 타격은 아니더라도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 산업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주도권은 아무래도 중국 업체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 테슬라 또한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점유율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양상이 좀 예측이 됩니다. 미국이랑 유럽에서 중국이 이렇게까지는 성장하는 것을 눈뜨고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규제를 넣고 있는데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성장을 끊임없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기업들이 그 IRA라고 하잖아요. IRA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좀 이상하긴 한데 자국 배터리나 뭐 그 이제 동맹을 맺은 국가들의 배터리 소재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전기차 가격을 좀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법이 그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IRA에 그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헝가리 같은 곳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헝가리 같은 곳에 공장을 지어버리면 아무래도 이런 규제를 피하거나 아니면 유럽 자동차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이 이러한 노력들을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 기업들이 자국에 공장을 지어도 일자리인 건 일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완전히 100% 막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성장은 아무래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외에도 수혜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U랑 미국 쪽에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수혜를 받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헝가리인데요. 헝가리는 EU 블록에서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 중 하나이고 또 굉장히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나 LG화학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헝가리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IR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법안이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수혜를 보겠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1위가 될 수 있냐 이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힘들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저희가 2차 전지 그리고 IRA 이야기를 했어요. 대선이 내년인데 내년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랑 바이든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도 정책 방향성이 바뀌잖아요. 그걸 고려했을 때도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사실 대중국 규제를 제일 강하게 건 것은 바이든 정부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도 지금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나 아니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관련해서 입법을 한 것들은 이제 이미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이제 대중국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런 대중국 규제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외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는
어떤 업체들이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더 나은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업체들이나 중국 업체들이나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거죠?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중국은 원래 전기차에 몰빵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력이 뭐 뛰어나다,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보다는 둘 다 이렇게 전기차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고 또 중국은 또 정부의 보조금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무기로 이렇게 가파르게 증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도 좀 들긴 합니다. CATL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주목하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